물류지의 한선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자리들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대형 마트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에는 이미 키오스크가 점령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하이패스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AI와 기계에 대체되고 있는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라이브 지부 소속 용산 일반 지회장을 맡고 있는 심안구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돈 되는 일만 하고 각자 도생,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한데요. 사업장을 넘어서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케이블TV 지회 천서연입니다. 우석훈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진짜 일은 저희처럼 실무진들이 거의 다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결정은 팀장이나 간부단에서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감은 굉장히 많이 결여되고 저희들은 일에 대한 그 열정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직적 직장 문화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권은 바꿀 수 있는데 회사는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도 민주주의 예외 지역이 아닌데 사실은 직장 민주주의 실현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회사도 살리고 우리 팀장도 바꿀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랑지의 신상철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10일 항쟁, 촛불혁명을 거치면서까지 가부장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상사 등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상 속에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에 가서 강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희망연대죠? 희망연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연대 조직인 거죠. 예. 희망연대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로 제가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민주노총이랑 의료보건노조 이쪽에서 강연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5.18이죠.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날에 지금 노조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5.18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왜 노조가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980년 5월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 제가 사시면 42년이 벌써 됐네요. 그때 딱 만으로 20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5월 16일 날, 5월 18일 날 바로 전날이죠. 전날이죠. 예,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을 완전히 채웠고요. 거의 광화문 쪽까지 꽉 찼으니까 50만에서 100만은 됐을 거예요. 50만에서 100만. 5월 16일 날 우리가 좀 청와대로 밀고 올라갔으면 5월 18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큰 불행은 없었을 겁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큰 집회가 있었고요. 그 당시로서는 공수부대 한 개 사단이 표창운동장 쪽에 들어와 있고, 표창운동장 아세요? 숙명여대 뒤쪽에. 또 1개 사단은 동대문구장, 동대문운동장 아시죠?
그쪽에 들어와 있어서 양쪽에서 아마 협공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모인 사람들은 오늘 역사적인 결판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마 그날 우리가 결판을 냈으면 5월 18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서울역 광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평생 5.18을 맞을 때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세대에게는 5.18이라고 하는 날은 그야말로 우리의 전 생애를 만들어낸 그런 날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5.18 당시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당시에 결국은 우연히 살아남았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든지 5.18의 희생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5.18은 한국만의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한국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2016년 광화문에서 250만이 모인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단일 집회에서 250만이 모였다는 것은 최대 인파가 모인 시위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시위였어요. 그 시위가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독일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칼럼이에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 당시에 5.18이 있었던 그 무렵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겠어요? 우리는 언제 저 미국이나 저 유럽처럼 저런 민주주의를 해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정말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술을 병으로 마신 게 아니라 어제 몇 박스 마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박스로 마셨어요. 소주를. 한 5명이 술을 마시면 2박스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죽자 이거죠. 네? 그런 절망감이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대통령 선거를 내 손으로 해보는 것,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절대적인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날이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답했어요? 대부분이. 아이고 그런 날 절대 안 온다. 네? 라고 답할 정도로 암울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후 수십 년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으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예요.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칼럼까지 실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룬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경탄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 5.18 전에 4.19 혁명이 있었죠? 이 4.19 혁명은 어떻게 했어요? 4.19 혁명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아요? 세계 민주주의 운동사 이런 걸 보면 4.19 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4.19 혁명은 20세기에 제3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세기 제3세기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그게 4.19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19를 그렇게 배웠어요? 정작 우리가 이 위대한 혁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충분히 평가하지 못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룬 이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을 잘 안 받았죠? 예,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은 평가되기도 전에 부정당했어요. 평가되기도 전에 부정당했어요. 4.19 혁명은 어떤가요? 육군소장 박정희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히고 짓밟혔습니다. 5.16 쿠데타가 1년 후에 일어났죠? 5.18도 마찬가지죠. 육군소장 전두환에 의해서 잔혹하게 진압이 됐죠? 그 다음에 87년에 있었던 60항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육군소장 노태우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또 심지어 2016년, 17년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러한 촛불혁명마저도 육군소장 조현천이라는 기무사령관이 이것을 진압하겠다고 하는 쿠데타 모의를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네.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육군 벙커에 모여가지고 또 육군 소장놈들이 그러한 못된 짓을 모의한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자가 조현천이죠.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마다 조현천을 잡아라. 잡아서 국법에 맞는 아주 엄한 그러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어렵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 민주주의의 이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잘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육군 소장들의 반란의 역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이면은 육군 소장들이 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육군 계급 중에서 육군 소장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파버렸겠어요. 더 이상 육군 소장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근데 아직 있죠?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바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는 끊임없이 육군 소장들의 반란에 의해서 부정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정부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룩한 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정확하게 올바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외국 학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경탄하고 존경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민주주의예요. 한국 민주주의가 너무 훌륭하다 하는 것을 경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부는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정부조차도 이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소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조차도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정착되는 데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대 정당은 두 개가 아닙니다. 그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보수와 진보 정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한패예요, 한패.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입니다. 아무리 정권 개최를 해봐야 한국 사회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둘 간에 아무런 내용의 차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민주주의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국제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이 2019년 한 년 됐죠 벌써? 30, 50 클럽이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30, 50 클럽. 여러분 30, 50 클럽 들어보셨나요? 예, 안 들어보신 분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겠어요? 30, 50 클럽.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30, 50.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시구나. 예, 30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러한 것이고요. 50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수가 5천만이 넘는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30, 50 클럽은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러한 나라를 말합니다. 2019년에 한국이 30, 50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꽤 큰 나라들이죠. 인구 5천만이 넘으면 엄청 큰 나라예요. 그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는 얘기니까 아주 큰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7개죠. 예, 여러분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갈까요? 미국, 일본.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 5개 나라는 쉽죠? 그 다음 6번째가 어디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6번째가 됐고요.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이탈리아가 2013년에 6번째가 됐고요. 우리가 2019년에 7번째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이렇게 7개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캐나다 이런 나라 떠올릴 수 있죠? 그런 나라는 인구가 안 돼요. 3,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이 30, 50 클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 30, 50 클럽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거 믿어지세요? 예, 여러분 2019년 같은 해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스웨덴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는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예요.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비교 분석해서 순위를 발표해요. 순위를 10년에 한 번씩. 그래서 99년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에서 한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 50 클럽 7개 국가 중에서 몇 등을 했겠어요?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1등, 2등이 영국, 3등이 이탈리아, 4등이 독일, 5등이 프랑스, 6등이 미국, 7등이 일본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7개 나라라고 했죠? 일본이 꼴찌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조금 추측이 되죠? 예, 일본은 국제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그러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불온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특히 2019년에 아베가 총리였죠. 아베 총리는 준 파시스트다 이렇게까지 평가된 정도로 위험시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꼴찌라는 거예요. 이 30, 50 클럽 중에서. 미국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2019년에 누구였어요? 트럼프죠? 트럼프의 미국은 완전히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무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요번에도 결선 투표에 나온 극우주의자 때문에 확 떨어진 거예요. 이 평가에서 한국이 1등 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고요. 그 정도로 국제적인 평가를 한국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 민주주의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30, 50 클럽 이 7개 국가 중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국가, 그 6개 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뺀 나머지 6개 나라 공통점이 있죠? 뭐겠어요? 응? 예, 2차 대전 승자 패자 그렇게 갈리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한 공통점도 있네요. 또 예, 이 6개 나라는 모두 제국주의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모두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런 걸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가까운 독일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30, 50 클럽 7개 국가 중에서 너희 나라만 다른 특색이 있어. 뭔지 아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 독일 사회학자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머지 6개 나라는 전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야. 너희 나라만 제국주의 역사를 갖지 않은 나라도 이렇게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독일 학자가 정확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경탄을 받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국주의 역사가 없는 나라도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단한 희망의 등불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시대에 하나의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칼럼이 결코 놀라운 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가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히 아시아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가요? 아시아에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희망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도 희망연대에 있지만 그야말로 아시아 민주주의의 희망이 한국 민주주의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는 나라마다 한국 민주주의를 공부합니다. 대만에서, 또 홍콩에서, 또 태국에서,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끊임없이 아시아 민주주의는 위협을 당하고 있죠. 민주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하나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영어책으로 쓰여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고는 뭘 하나요? 영화를 같이 봅니다. 영화를. 뭘 보겠어요? 택시 운전사, 1987, 화려한 휴가, 이러한 영화들이 있죠? 한국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런 영화들을 모여서 본다고 합니다. 또 운동가도 한국에 그런 운동가를 불러요. 아까 여러분들 불렀던 뭐예요? 이무리한 행진곡. 이것을 홍콩 데모대가 부르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홍콩 데모대들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불러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정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곳마다 한국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한국의 투쟁가를 부르고 한다는 것은 이 한국의 위상이 정말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광주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 용기,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히 광주 5.18을 맞아서 광주의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미를 새겨봅니다. 여러분, 작년이죠. 2021년 대한민국은 웅크타드라고 하는 UN 기구에 의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요? 예, 선진국으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어요. 선진국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작년 7월 2일의 일입니다. 웅크타드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은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지요. 이게 1964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된 거예요? 64년에 결성됐으니까 이제 거의 60년 이상이 됐죠? 예, 그렇게 결성이 된 그러한 회의인데, 여기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격상된 이러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에요. 2021년 작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의 경우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선진국이 됐습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나라죠?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은 선진국을 어떤 기준으로 규정을 하시나요? 복지국가. 복지국가죠. 예,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뭐예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선진국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웅크타드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요. 노조가 아직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정말 실체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노동자이고, 또 노조운동을 통해서 노동조직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국 사회를 선진국답게 만드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사회 집단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인 거 아시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가 처한다고 해도 독일 경제 끄떡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처했을 때 더 강해요. 왜 그렇겠어요? 독일이 전 세계에서 노동자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자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 어디겠어요? 독일입니다. 독일이 노동자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진 것이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 체제를 갖게 된 거죠. 독일의 노동자의 힘은 어떻게 강한가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 기업들이 어떤 게 있죠? 벤츠, 어떤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벤츠, BMW, 네, 벤츠, 폭스바겐, BMW, 포르쉐, 또 아우디, 자동차 회사가 많네요, 그죠? 보니까 또 아디다스, 지멘스 이런 데죠. 큰 독일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이 기업들은 다 독일의 이렇게 큰 기업들은 이사회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사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명. 굉장히 많죠. 이사들이. 이 기업들은 모두 다 이 이사회에 20명 구성된 이사회에 10명이 노동이사입니다. 50%가 노동이사예요. 나머지 50%가 주주이사입니다. 주주이사 50%, 노동이사 50%. 이렇게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 이사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경영진을 구성하는 거죠. CEO를 뽑고 그걸 통해서 경영진을 구성하고, 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장 뽑는 거죠. 경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독일의 기업들 어떻게 되겠어요? 독일의 기업들의 경영진을 구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노동자죠. 노동자. 노동이사가 50% 들어가 있어요. 주주이사가 똑같이 50%. 큰 기업은 10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 앉아있죠? 그런데 주주들은 되게 어떤가요? 이해관계가 갈려있어요. 어떤 경우도 두세 개로 갈려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동이사들은 대체로 뭉쳐있죠.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대표들에 의해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CEO가 되려면 노동자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절대 못 됩니다. 독일 회사는. 그러니까 사실상 경영진을 구성하는 그러한 이사회가 노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독일의 기업들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노동자의 힘이 큰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업들 한번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이들은 노동자의 힘이 세지면 기업은 망한다, 계속 이걸 주문처럼 외우고 있죠. 그런가요? 독일이 노동자 힘이 제일 센데 독일 기업이 망하나요? 독일 기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내부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강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계 금융위기가 왔죠? 전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나요? 독일 경제가 쑥 치고 올라가죠. 위기가 오면 독일 경제 치고 올라가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노동이사 50%가 들어가 있는 노사 공동결정제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사회에 노동자가 50% 들어가서 앉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영 상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많은 조치를 내립니다. 노동자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케이, 임금 인상을 안 해도 된다. 필요하다면 노동시간을 한두 시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해고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힘든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사업자들이 자기 멋대로, 주주들이 멋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노동자들을 자르죠. 그렇게 되면 노사 분규가 터지고 그것이 사업장 안에서 엄청난 그러한 갈등으로 번지겠죠? 그러면 사업장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독일의 경우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힘이 강하니까 기업이 훨씬 더 성장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독일의 기업들을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인두스트리 프리덴, 이런 말이 있어요. 인두스트리 프리덴, Peace of Industry, 산업평화, 산업평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독일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시킴으로써 산업평화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노동자가 이사회에 50% 들어가 앉아가지고 노동자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이러한 구조,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면 야, 이거 무슨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이사회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나요? 있나요? 아니요. 선진국 중에서 이사회에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예요. 아세요?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공기업 중에서 일부 공기업에 노동자들이 1명, 2명 앉아 있어요. 이사회에. 여러분 아시죠? 노동이사제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제일 먼저 한 게 어딘가요? 박원순 시장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하는 공기업의 일부 기업에서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시작했어요. 한 명 들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어디에, 그죠? 처음으로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동이사제라는 걸 통해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나왔을 때 제가
그 한겨레 신문에다가 거기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이제 노동자들이 이 사회를 장악해야 된다. 독일처럼 50% 될 때까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이 사회 50% 정도가 되면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기업 내에서 인간적으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은 그게 안 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인 확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더 요구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고요. 여러분들 의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주식의 3%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 소유주라고 부르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식을 3% 가졌으면 3%의 주권을 행사해야죠. 지금 삼성을 이재용이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재용이 가지고 3%죠. 3%의 주식에 해당하는 주식의 권한, 주주 권한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도 독일이나 유럽처럼 정상적으로 노동자와 주주들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재설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 한국은 갈 길이 멀죠.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한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씨가 그런 의미에서는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서울시에서 하는 공기업의 노동이사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독일은 조금 전에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네, 이 사회에 50% 들어가 있는데요. 50% 들어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해요, 독일이. 독일이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노동자 힘이 가장 센 나라예요, 독일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거예요. 독일 경제는 거의 파업이 없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회에서 다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경영의 모든 걸 알아요. 파업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50% 노사 공동 결정제가 이루어져 있는 유일한 나라고요. 유럽연합 28개국 중에서 19개 나라가 노사 공동 결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28개국 중에 19개 나라가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노사 공동 결정제를 하는데 노동자가 50%인 나라는 독일이 유일해요. 대부분의 나라가 30% 내지 20%입니다. 30% 내지 20%. 프랑스가 내가 알기로는 30%예요. 그리고 스웨덴도 30%고요. 대체로 20, 30%입니다. 여러분, 20, 30%만 들어가도 어디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을 모든 걸 알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한 이 사회의 노동자 대표가 20%는 들어가서 앉아있는 20%. 20명이면 4명. 그렇죠? 10명이면 2명 정도는 들어가서 앉아있는 이러한 이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선진국이 되려면 30%, 프랑스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민주주의가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떻다 그랬어요? 30, 50 클럽 중에서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이 1등인 상황을 우리의 생활 영역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최소 30%는 들어가는 이런 나라까지 돼야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면 돼요. 우리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에 걸맞은 노동자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보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다른 선진국들처럼 최소 30% 정도의 이사회를 노동자가 갖는 이런 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야죠, 우리. 무슨 일이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로 들 것은 뭐겠어요?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경제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제가 된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 기업의 50% 이사로 들어가 있는 이 구조 때문이다. 여러분, 독일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독일 노동자들은 80%가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 노동자의 80%가 신문을 읽는 나라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린 대학생들도 신문 안 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사회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걸 통한 토론 이런 게 없어요, 아예. 노동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객체라고 생각해요. 저들이 지배자고 나는 지배받는 자야.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 없어요. 그런데 독일 노동자들은 왜 신문을 읽겠어요? 독일 노동자의 80%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이게 바로 노사 공동결정제의 효과예요. 왜 그렇게 해서요? 모든 노동자는 스스로를 잠재적 이사라고 생각해요. 언제 내가 이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노동자는 이사회에 들어가서 회사 경영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 이사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묻는 노동자들. 그래야 내가 이사가 됐을 때 회사에 해가 되는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거. 이게 노동이사제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업도 또 노동자도 그야말로 윈윈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사회에 노동자가 50%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가죠? 예, 그 과정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왜 독일만 이사회에 50%나 노동자가 들어가는 이런 정말 노동자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역설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유태인 학살 누가 했어요? 다 독일 놈들이 했죠.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국이 독일을 딱 점령하러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게 뭐겠어요? 독일이 더 이상 과거처럼 이 못된 전쟁을 저지르고 하는 거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죠. 탈나치화라고 불렀어요. 탈나치화. 나치가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 이러한 구조를 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6년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33년에 집권을 해서 39년에 2차 세계대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일의 모든 산업체제, 기업들을 완전히 군수산업으로 전환을 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모든 기업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군수산업으로 전환한 이러한 과정,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기업 안에서부터 그런 기업의 전횡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을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노조죠. 그래서 노조에게 50%의 권한을 부여
의료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탈나치화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한 건 아닙니다. 어디를 했겠어요? 연합국에서는 군수산업과 관련된 영역 어디겠어요? 군수산업과 관련된 영역이 당시는 석탄, 철강 분야예요. 석탄, 철강. 그 당시에 이게 군수산업의 제일 기본적인 그런 분야겠죠?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석탄, 철강 분야를 독일에서는 몬탄이라고 그래요. 몬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석탄, 철강 산업 분야는 50% 노동이사로 이루어진다라는 법을 제정해요. 그래가지고 혁명적인 법이죠. 자본주의에서 아마 가장 혁명적인 법일 거예요. 그렇죠? 50% 노동이사가 들어가는 그런 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놀랍게도 노동자들이 50%가 기업 경영에 참여를 하니까 기업이 더 잘 되겠어요? 더 안 되겠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60년대에 많은 기업들이 놀랍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는 노동자들이 기업에 관여하면 기업이 나빠진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자본가들이 전부 그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노조가 기업을 망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어때요? 50년대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잘 돌아가는 거예요. 파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노사 간의 그런 협력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모든 갈등이 조정이 됩니다. 50%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이것을 다른 기업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저걸 받겠다. 아, 놀라운 얘기죠? 민간의 다른 기업들이 다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1976년,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아요. 1976년 역사적인 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사 공동결정제 법이라는 게 통과가 됩니다. 여기서 50대 50으로 딱 규정을 해요. 노동이사가 50% 들어간다. 기업, 모든 기업. 그리고 주주이사가 50%로 노사 공동결정한다. 정말 혁명적인 법이죠. 이게 1976년에 독일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잘 기억하시고 다른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너무나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야 노동자들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76년에 노사 공동결정제법이 통과되는데 독일 말로는 Mitbestimmungsgesetz라고 해요. Mitbestimmung이라는 게 공동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고 거의 엄청난 갈등 속에서 이 법이 통과됐으리라고 예상을 해서요. 아니에요. 제 예상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마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이 법이 389대 22로 통과가 389대 22 90% 넘는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아,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법이 9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노동자 정당인 3인당이 이 법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법안을 만든 정당이 바로 기업가 정당인 자민당이에요. 자민당. 여러분, 자유당, 자유민주당 이런 정당은 다 기업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인 거 아시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그래서 독일에서도 기업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자민당, 자유민주당이고요. 노동자들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는 정당이 뭐예요? 사회민주당이죠. 3인당.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민당의 원내대표예요. 볼프강 미슈닉이라고 하는 자민당 원내대표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이 9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자민당 대표가 이 법에 대한 대표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 너무나 감동적인 연설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한 귀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 시민으로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권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 시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Staatsbürger. 국가 시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가 국가 시민으로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우리가 뽑는 거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는 거고, 시장도 우리가 뽑죠. 다 내 손으로 결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권자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경제 시민으로서는 노예로 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 그 연설을 보는데. 예? 그렇죠? 우리는 소위 국가의 시민으로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지만 경제 시민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는 다 노예로 산다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사공동결정제법이 경제 시민으로서도 주권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법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박수 한번 쳐도 돼요. 저는 이 볼프강 미슈니크라고 하는 이 자민당 원내대표의 이 연설은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봐요. 그것도 기업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연설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오늘의 독일을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로 만든 겁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해져야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선진국의 조건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혁명적인 법을 기업가를 대변하는 자본가가 제기했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이것은 한국에서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해서요? 독일은 자본가들을 소위 빌동스비르거라고 부릅니다. 빌동스비르거. 교양 부르주아라는 말이 있어요. 교양 부르주아.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기본적인 교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인문적 휴머니즘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최소한 존엄한 존재로서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인문적 휴머니즘의 토대 위에 서 있어요. 그것을 교양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한국을 보니까 저는 교양 부르주아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건 문화적으로 다른 거죠. 그들과.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 노사 공동결정제가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독일 사회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계몽주의 이래로의 인문적 휴머니즘의 전통이에요. 그것을 자본가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노동자나 자본가나 공유하는 가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경우는 지금 이 노사공동결정제법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의 권한이 완전히 기업에서 50% 보장이 되는 이런 속에서 독일 기업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자본가들에게 또 한국의 기업가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걸 요구하고 이것을 경제민주화의 목표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한국의 모든 시민들이 그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 존엄한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선진국의 중요한 특징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의 힘이 강한 나라라고 했죠. 또 노조의 힘이 강한 나라라고 했죠. 선진국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그렇죠. 예, 정치. 맞습니다. 이 정치에 노동자들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인가요? 지금 정권 교체했죠? 3인당. 3인당이 지금 제1당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인당은 누구의 정당이에요? 노동자의 정당이죠. 노조가 만든 정당이에요. 지금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3인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다 3인당이 새롭게 집권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조를 주축으로 한 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한국은 해방 이후 그런 정당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힘이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사실은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의 정치적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독일의 경우는 3인당, 그 다음에 좌파당. 좌파당은 더 진보적인 3인당보다도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당도 노동자 정당과 아주 가깝게 연대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들이 독일에서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3인당, 좌파당, 녹색당.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정치 구도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권한을 갖고요. 회사 안에서도 노동이사제 50%로 권한을 갖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노동자들의 권한이 제도화되고 일상화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선진적인 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본래 제 계획은 11시쯤에 잠깐 쉬려고 했는데요. 벌써 20분이 돼버려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좀 하고요.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20분 정도 받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화장실 가실 분들은 그냥 살짝 나갔다 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나라가 됐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는 한국 정말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뛰어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제가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데서 있는데요, 여기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룬 경제 성장도 놀라운 거예요.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독일에서만 해도 한국의 물건이 다 가장 좋은 게 한국 물건이에요. 핸드폰도 제일 비싼 게 한국 거고요. TV도 제일 좋은 게 한국 거고요. 가전제품도 지금 가장 좋은 게 한국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한국은 전자제품
아예 없었고요. 선풍기 좀 있었어요. 선풍기. 선풍기랑 그때는 골드스타라고 아세요? 골드스타? 골드스타 테레비 흑백 그거 좀 있는 시절이었어요. 최저가. 지금은 한국에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심지어 독일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이 독일에서 한국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아 현대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히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경제가 정말 성장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했고요. 또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이 있죠?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살률이 18년째 1위예요. 18년째. 작년에 또 1등 한 거 아시죠? 중간에 한 번 2등 했어요. 2018년. 어디가 1등 했나요? 리투아니아. 발틱에 있는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리투아니아. 거기가 우리를 앞섰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1등 했어요. 우리. 여러분,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살의 내용이. 어때요?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이 노인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인분들이 이제 자연사를 눈앞에 두신 분들 아니에요. 이제는 좀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금 여유롭게, 행복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우리 노인분들처럼 뒤에 잘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네. 예.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처럼 이렇게 끔찍한 지난 세기를 거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또 내전의 역사. 안 되는 것 같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예, 예. 그 다음에 내전의 역사까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독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안 돼요. 예, 아무튼 소리가 이제 또 됐다 안 됐다 하네. 이런 것들을 거쳤죠? 이 과정에서 우리 노인분들처럼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한 분들이 없어요. 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거쳐온 역사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안 돼요. 자, 됐다 안 됐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노인 자살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이유도 우리가 다 알죠. 어디서 와요? 노인 빈곤에서 오죠. 노인 빈곤. 노인 빈곤율은 계속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이거. 재작년에 52%, 작년에 48%, 평균 50%가 넘어요. 평균 50%.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노인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에 있어요. 지금 대체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가요? 노인 빈곤율을 찾아봤더니 네덜란드 같은 데는 1.4%밖에 안 돼요. 1.4%. 덴마크가 약 4%. 그러니까 대체로 한 3% 내외예요. 우리는 50%가 넘어요. 50%. 여러분, 제가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 10시 강연을 가끔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6시에 나갑니다. KTX 타야 되니까. 겨울에 6시면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척이 조금 보여요. 가보면 예외가 없어요. 노인들이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폐지 짚고 앉아있어요.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들이 폐지 줍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고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생을 살기도 전에 아이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왜 자살해요? 그 이유도 다 알죠? 아이들을 그냥 교실에 몰아놓고 경쟁을 시키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아이들은 경멸의 대상이 돼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0도 되기 전에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에 가득 차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또 아동 우울증이 세계 최고예요. 아동 우울증.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울한 아이는 없어요. 기적적으로 이 나라에서만 있어요.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울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계속 1등이에요. 여러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인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4년째 1위에요. 중간에 3번 2등했어요. 중간에 3번. 요거 빼놓고는 계속 1등입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노동자가 얼마나 사망했는지 알아요? 일터에서? 2000년에서 2020년 20년 동안 노동자의 죽음이 얼마나 됩니까? 예, 46,000명이 죽었어요. 46,000명. 그 얘기는 뭐예요?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속 일터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쯤 되면 이것은 일종의 자본과 노동 사이의 내전 상태라고 봅니다. 내전 상태. 이거 일상적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4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도 이걸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마지못해 북의 정당이 엄청난 법을 만들었어요. 누더기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만들고 나서 더 많이 죽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소위 산업재해 이 이름을 좀 바꿨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이걸 바꿔놨죠. 이것은 재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이에요 살인. 비용을 아끼겠다고 인간을 죽이는 거죠. 이것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가장 노동자 사망률로 악명이 높은 나라가 어디였나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뭐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2008년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하는데요. 영국에서 배웠어야 돼요 우리도. 이들이 제일 먼저 바꾼 게 뭐겠어요? 언어입니다. 언어. 정확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무슨 산업재해니 이런 개 같은 소리 말고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재해예요? 영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업살인법. 딱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기업살인법.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고 노동자를 죽인 거죠.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살인에 준하는 가장 엄한 그러한 처벌을 했어요.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악명 높던 영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살인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지금 재작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영국에 비해서 22배 높아요.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한국은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아시죠? 작년에 어때요? 독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봤더니 1300시간 일했어요. 1300시간. 한국 노동자 몇 시간 일했나요? 예, 통계가 두 개가 달라요. 좀. 2000시간 일했다는 게 있고요. 2300시간 일했다는 게 있어요. 아마 이거보다 실제로 더 했겠죠. 통계가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에 비해서 700시간에서 1000시간을 더 일했어요. 거의 5개월 더 일한 거예요.
예? 완전히 노동 착취를 당하는 나라란 얘기죠. 왜? 노동자들 보호할 어떤 법적 장치도 없어요. 독일처럼 노사 공동결정제가 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큰 차별을 받는 나라예요.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남녀의 차별을 뜻하는 유리천장 지수가 한국은 9년 내내 1등입니다. 한 번도 1등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우리의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기록을 깨고 있어요. 인류의 기록.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한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없었다는 거예요. 1이 안 돼요. 1이. 두 사람이 하나를 낳지 않습니다. 1이 돼야 한 세대가 지나면 절반으로 인구가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1도 안 돼요. 계속 0 이하로 출생률이 나오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고요. 지금 심지어 내년에는 0.7대가 예상된다는 거죠. 지금 6년째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할 나라 첫 번째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게 나라냐 지옥이지.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들을 타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어떤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탈출해야 된다. 탈조선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헬조선이란 말에 동의한다는 아이들이 무려 82%입니다. 82%. 10명이면 8명이 아이들이 이 나라는 지옥이야. 이 말에 동의하고 있어요. 탈조선.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이민 가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는 아이들이 75%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완전 망한 나라죠. 완전 망한 나라. 여러분 너무 희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 전 세계가 경탄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성장, 어마어마하게 잘 산 나라가 됐어요.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 잘 산 나라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물질적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제도적, 물질적 조건을 한국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지옥이 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이란 나라의 불가사의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군사 독재자들, 육군 소장들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이었고요. 조금 지나니까 전두환 소장이 들어왔고요. 조금 지나니까 노태우 소장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자들을 쳐내면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그들 다 쳐냈잖아요. 이들은 이미 생물학적인 수명을 다 했죠? 얼마 전에 다 갔잖아요. 한국 사회 나아졌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정권교체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래서요. 정권교체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민주화 됐지만 정권교체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최초의 소위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거 했잖아요. 나아졌어요? 나아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 IMF 때문이야. IMF 또 DJP 때문이야. 이랬죠.
익스큐즈를 좀 해줬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이 됐어요. 이번에 문재인이가 됐어요. 나아졌나요? 나아졌어요? 이제야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정권교체 문제가 아니구나. 이 한국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야 국민들이 깨달았어요. 민주당이란 정당으로 정권교체 돼봐야 이건 정권교체가 아니구나. 이것들은 다 한패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잘못된 정치 지형에 있어요. 잘못된 정치 지형.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아직도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모든 언어가 거짓의 언어예요. 완전히 거짓된 언어를 가지고 한국의 정치를 설명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 이런 말 했죠? 정치 지형.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여기 오른쪽 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세요? 여기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떨어진다. 여기 지금 국민의 모시게 하는 정당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한 발짝 옆에 누가 서 있나요? 문재인의 민주당이 서 있어요. 네? 얘들은 이 정부를 뭐라고 불러요? 좌파 정부라고 부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좌파 정부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맞지? 좌우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얘들 입장에서는 좌파죠. 자기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들보다 좌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얘들이. 얘들보다 더 우파인 건 불가능하죠. 네? 얘들보다 더 우파인 건 떨어져요. 저 떨어진다고요. 한 발짝 더 가면 불가능한 거예요. 얘들이 보기엔 온 세상이 다 좌파죠. 네? 문재인 정부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한 발짝 차이예요. 여기에 한 3발 떨어져서 누가 서 있나요? 심상정의 정의당이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3발 떨어져서 여기에 독일의 메르켈이 서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 메르켈, 기독교 민주당, 이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정당이 됩니다. 한국의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독일의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더 진보적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한국 정치 여기 있어요. 여기 둘이 여기 서 있어요. 이 둘이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해봐야 안 바뀝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요. 계속 더 착취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착취가 정교해져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야수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수자본주의의 약탈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덜해졌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해져요. 이 둘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정당의 정강정책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노동정책, 재벌정책, 금융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다 들어가서 보세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김정은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 하나예요. 요건 달라요. 김정은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지 타협의 대상으로 볼지 요거 하나 다릅니다. 이재용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죠. 이견이 없잖아요. 이재명 사면 전원 일치해요. 그래요? 그래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이런 약탈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노동자의 편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비극은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거나 너무나 약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완전히 기득권 정당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속고 있어요. 여기는 보수고 여기 진보고 완전한 사기죠. 그래서 너무 국민들이 속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 있어요. 김종인이죠. 김종인이라고 아시죠? 이 노인이 왜 자꾸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겠어요? 지난번에는 문재인 옆에 서 있었죠? 기억나요? 기억도 안 나요? 요번에 또 윤석열이 옆에서 얼쩡거렸죠? 왜 그렇게 해서요? 이런 게 어느 나라에서 가능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한국에선 가능합니다. 왜 가능해요? 둘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김종인 씨는 내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이 두 정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국민이 깨우쳐야 됩니다. 민주당에게 헛된 희망을 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노동자들의 권력을 가장 약화시킨 요인입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심 없습니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강화시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한은 점점 강화되는 게 아니라 위축되고 약화되어 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라고 정치학자들한테 물어보면 90%가 어디라고 답하겠어요? 미국이라고 답합니다. 당연히 미국이라고 답하죠. 왜? 미국은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과 한국, 유일한 나라는 아닌데 한국도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작년 미국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선거. 자, 버니 샌더스라고 아시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미국 정당 안에서조차 그들이 내세운 중요한 공약이 뭐였어요? 샌더스와 워렌의 경우는 뭘 내세웠나요? 대학 무상교육. 대학까지 다 무상교육해야 된다. 대학생 부채 탕감. 미국은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6만 불, 7만 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명문사립 대학은. 대학생들의 태반이 다 채무자예요. 빚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약이 이들이 앞세운 게 뭐예요? 대학생 부채 탕감이에요. 세 번째가 이를 위한 부유세 도입이에요. 부유세 도입. 여러분, 한국 선거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정당 정책 내놓은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정의당조차도 그런 그 수준의 공약을 못 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한국에서 제일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조차도 이 정도, 미국에서 보수적인 민주당에서 내는 이 정도 공약도 못 낼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앙겔라 메르켈, 예를 들면 앙겔라 메르켈 정당,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죠? 여기서 내세운 정당 정책 어때요? 대학과 관련해서 대학생 다 무상교육 시켜야 되고, 무상교육만이 아니야. 학비가 없더라도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아이들은 다 생활비를 줘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돼. 생활비까지 줘요. 이게 메르켈 정책이에요. 생활비 얼마 주나요? 매월 120만 원 줘요. 지금. 매월 120만 원. 이게 메르켈 정책이에요. 보수당 정책이 이 정도인 거예요. 보수당.
한국에 오면 빨갱이 중에 빨갱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이 문제인 거예요. 지형. 완전히 극단적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어느 놈을 뽑아도 안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야 국민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이러한 정당을 육성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걸 통해서만 한국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정치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열리겠죠. 그걸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다 돼 있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잖아요. 옛날에 이런 활동도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차이예요. 옛날과. 또 물적인 토대도 다 돼 있죠.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산 나라가 돼서 분배만 제대로 된다면 아주 근사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인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갖출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그러한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올 초에 세계 불평등 연구소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아주 가장 권위 있는 불평등 연구자가 프랑스인이죠. 예, 하는 연구소에서 세계 불평등 보고서가 나왔죠. 월드 이니퀄리티 리포트라는 게 나왔어요. 한국 어떤가요? 최악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올해 1월 2일 날 쌤과 함께라고 하는 KBS 1방송 첫 프로에서 이 이야기를 제기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그런 걸 청한 거에도 놀랬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이러한 나라 대한민국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KBS 1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왔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기에 저항하거나 맞서거나 혁명을 모색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한국인들은 여기에 맞서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그 대신 뭘 하나요?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죽여요. 이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인들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사회 구조에 있는데, 이 사회는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이 너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쳐요.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서울대 못 가서, 네가 뭐 해서, 네가 잠 많이 자서, 모든 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이념이 바로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응징하는 거죠. 이것이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근원적인 이유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KBS 1 쌤과 함께해서 했어요. 그대로, 지금 말한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자세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KBS이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무료의 공영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관철되는,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에요. 또 노조가 힘을 갖는 이러한 사회가 다 선진국입니다. 결국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를 만든 그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뭐겠어요? 장구한 유럽 노동운동의 전통입니다. 이게 만든 거예요. 노동운동의 전통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러한 복지국가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선진국다운 선진국을 만드는데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해 주신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 시간을 통해서 혹시 김누리 교수님께 뭐 이제 궁금하신 뭐 사안이라든가 질문들이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동기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무선 마이크를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켰어 마이크? 쥐고 계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게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제가 생각하는 만나고 겪었던 정치인들은 다 권력을 쫓는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물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뭐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독일은 어떤 정치인들의 그런 뭐 존경받는 입장인지 그런 저희 정치인들과의 뭐 국회의원이든 뭐 그런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독일 내에서 정치인들이 존중받는 대상인지 그 비결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엄청 잘 나오네요. 근데 왜 이걸 안 썼지? 예, 질문을 한두 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답을 할게요. 한두 분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여기 선생님, 요 마이크를 좀 주시죠. 예. 제가 저도 이제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노동자 입장에서 또 제3 입장에서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힘이 약하다.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세력이 어딘가 그런 특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저 또한 제가 한참 파업 기간에 노동자 입장에서 쓰는 정당이 없었는데 그때 그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으로 노동자가 해나온 그런 교기로 인해 가지고 특별권을 행사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교수님께서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의 그 기득권 정당들이 있는 와중에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의 사회 흐름에서 굉장히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오래도록 그 노동 운동으로 이렇게 생활해왔던 사람들 세력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되게 약한 세력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여론을 형성을 못하는 게 삶인데, 근데 노동자들은 인구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는 뭐 여론이든 언론이든 뭐 해서 만들 방안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치인들의 문제 심각하죠. 네, 정치인들의 문제 심각한데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한국은 지금 여의도가 300명이 앉아 있잖아요. 300명이. 국회의원이 300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294명, 300명 중에 294명이면 한 98% 정도 되나요?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300명 중에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의회는 전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인간과 같이 갈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시장을 자유롭게 놓아둬야 된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인 거 아시죠? 시장을 자유롭게 놓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는 시장을 기본적으로 시장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자유롭게 풀어두면 다 인간을 잡아먹어요. 지금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99% 앉아있는 의회를 가진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산업재해로 죽고, 완전히 사회적 삶이 불가능하니까 생존의 벼랑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자살률이 가장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고,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이런 이유가 바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니들 알아서 해. 이러니까 완전히 야수가 다 인간들 잡아먹는 상황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국민들이 몰라요. 국민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번 대통령 또 나와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잖아. 큰일 났어요.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경우는 지지난번 의회에 64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몇 명 앉아 있었겠어요? 제로,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해도 인간과 함께 갈 수 없는 체제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의 경우는 대체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민당이 대체로 5 내지 8% 정도를 얻어요. 그런데 지지난번 선거 때는 5% 이하를 얻어서 의회 못 들어갔어요. 제로였어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독일은 제로고 자유시장 경제 지지한 자들이, 한국은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그냥 자본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다 잡아먹어요. 독일은 못 잡아먹겠다. 국가가 완전히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야수를 완전히 제어하고 있는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딱 쥐어가지고 야수가 인간 못 잡아먹게. 그 비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독일이고, 우리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한다고 이 야수를 내깔려 두니까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다 잡아먹는 게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된 근원적인 문제는 뭐겠어요? 분단이죠.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터무니없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이런 터무니없는 국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완전히 인간을 장악하고 잡아먹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입니다. 거기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자본이 시키는 대로 자본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죠. 저는 거기에 맞서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치인의 문제는 큰 사실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씀 하셨던가요? 조금 제가 얘기하면서 까먹었네. 핵심만 그냥 말씀 주세요. 이해했어요. 네,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너무 힘이 없고 어떻게 또 세력을 키울 것인가, 그 말씀이었죠?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왜 의회에 99%가 인간을 잡아먹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을까요? 예, 그 원인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분단이죠. 분단과 냉전, 국가보안법, 이런 터무니없는 구시대적인 낡은 그러한 법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전 세계에서 냉전이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거지. 또 주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지금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진영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이렇게 다 분열이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 정당들에 가서도 강연을 많이 해요. 이러한 진보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미래가 없다. 이 지금 진보 진영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보다 선진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정당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당들이 너무 무기력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이런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우리가 획득한 성과를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당 차원에서도 진보를 통합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노동자들 현장에서도 이것을 요구하는 강한 목소리를 저는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진보 세력 전체, 민주당은 진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자꾸 진보인 척을 하는데 저건 전혀 진보 아닙니다. 보수 중에 보수고요. 진짜 진보들, 그러한 정당들이 모이고 거기 또 노조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바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이 양대 수구 보수 세력이 협착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들이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선거법, 완전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엉터리 선거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금 해먹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음 총선 때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선거법 개정 투쟁이에요. 이걸 통해서 선거법을 바꿔내면 저는 진보 세력이 최소 10% 이상 충분히 얻어서 의회 내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그러한 투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러한 투쟁을 잘 이끌어낼 수 있으면 20%까지도 얻을 수 있죠. 선거법만 바뀌면. 네, 그래서 선거법 얘기는 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지금 선거법은 완전히 양당이 독식하는 이러한 구조의 단순 소선거구제죠.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총선 이전에 시민단체들 또 제야 모든 세력이 연합해서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는 것,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또 질문이 있으신지요? 질문. 됐나요? 예, 아무튼 오늘 5.18에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로서는 정말 뜻이 기뻤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제가 돌아볼 때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거짓과 기만의 언어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라는 게 너무 부럽죠? 네, 우리는 그렇게 50%까지 노동자가 이 사회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20-3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입법하는 과정이 곧 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독일에서 80%가 신문을 읽는다는 사실도 정말 특이하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